안녕하세요. 실천 이성 비판 2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부분에서 칸트가 얘기했던 우리의 행동 원리이자 방식으로서의 프레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프레임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인 선의지, 그리고 도덕적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선의지와 도덕적 의지라는 것이, 근데 칸트가 봤을 때 인간의 선의지나 도덕적 의지라는 것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도덕적 의지와 선의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정념이라든가 여러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신의 선의지라는 게 있다라고 칸트는 또 봤어요. 인간의 선의지와 신의 선의지를 나눠서 봤던 거죠. 이 신의 선의지는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신이 튀어나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선의지가 이 도덕적 의지, 결국 이 도덕적 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면 완전해지려면 바로 보편적 법칙으로서 작용해야 된다라고 칸트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 법칙으로서 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타당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의지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칸트는 이것을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칸트가 얘기하는 의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뒤따라와야만 하는 어떤 도덕의 어떤 짝꿍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칸트가 봤을 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말조차도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인간은 자각을 할 수 있죠. 반성도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반성 자각 같은 것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이성적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한다라는 것이, 그죠?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 의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각하는 데 있어서도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 의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도덕적 행동을 왜 하는가,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왜 하는가를 찾고자 했다라고 제가 일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무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자, 그래서 이러한 의무가 바탕이 되어서 결국 객관적 타당성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선한 행동들 있죠. 선한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칸트가 봤을 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도덕적 행동이자 선행동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상당히 칸트를 다루는 책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 목적이어야지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트에 대해서. 그 얘기가 바로 이거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있어서 그것이 마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이성적 자각과 그러한 의무감에 의해서 목적으로서 수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나의 명예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멋있어 보이니까, 좀 대단해 보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내 처우와 처신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수단으로서 그러한 도덕이나 행동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그것은 보편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나의 명예욕과 허식, 허위,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허영심 같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자기본위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의무라든가 선의지, 도덕적 의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목적도 아니고 객관적 타당성도 들어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정리를 다시 하면은 도덕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칸트가 봤을 때. 그래서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 도덕적 의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 뭘 원하냐? 도덕적 행동을 원하는 거죠. 도덕적 의지는. 그죠?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의지를 산출하는, 한마디로 이러한 의지를 낳는 행동 방식의 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이 바로 도덕 법칙. 이러한 프레임인 도덕 법칙은 보편적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 보편적이어야만 하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겁니다. 예, 정리가 혹시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완전히 다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의 프레임이자 틀이 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 뭔가를 원하는 욕구도 있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프레임을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자, 객관적이어야만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알고 있다. 심지어는 이 의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한다라는 것도, 의성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그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으로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그 자체로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단이라는 것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바로 우리는 도덕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도덕적 법칙은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숭고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숭고하다라는 결론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죠? 이 도식이, 이러한 전개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기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부분을 총 정리를 해본 거고, 자, 행동 방식의 틀이자 프레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 방식의 프레임이라는 게 뭐였죠? 도덕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덕 법칙 바로, 예, 이런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how act,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명령이라는 거죠. 칸트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행동 방식의 틀인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명령이다. 그러나 이 명령에 있어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어떤 명령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에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한테 내리는 명령이에요. 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왜 인간이 가치 있는지, 왜 인간이 인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동물도 칸트가 봤을 때는 이러한 도덕 법칙이라는 행동 방식의 틀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의무로서 해야 하는 일이자 가치가 그 자체로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종의 의무적인 사고, 의무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롯데 띵띵이라는 곳에서, 롯데 띵띵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이제 돕는 시각장애 도우미 안내견이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죠. 그분이 정상인이었는지 훈련자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롯데 띵띵이라는 곳에서 못 들어오게 거부했죠. 개출입시키지 말라고. 그죠? 무식하게. 근데 그러한 안내견들조차도 내가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람이 나의 동반자고,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야 된다, 내가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 안내견 같은 경우에. 이해가 되시죠? 예, 인간이라면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뭐 이러한 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순수한 사명감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각장애 안내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아무리 순진하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인간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무적 사고. 이해가 되시죠? 칸트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고, 오직 인간만이 이러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성의 도덕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알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알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로 말씀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 실천이성이라는 이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낸다. 칸트는 이러한 도덕을 자기의 삶에서 진짜 살아있을 때부터 임종 때까지 진짜 꾸준히 지켜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말로 저기 뭐 개차반 같은 인간들이 도덕은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칸트가 도덕이 좋은 거야, 도덕은 마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떤 말이 신뢰가 가겠어 하면 당연히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이 신뢰가 가겠죠. 그 사람은 그 자체를 자신의 삶으로서 이어왔던 사람이니까, 자신의 철학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칸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리고 칸트를 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가에 대해서 칸트의 생애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죠? 말씀을 드렸었죠가 아니라, 말씀 안 드렸죠, 아직. 자, 칸트가 신을 왜 얘기했을까?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뭘까? 칸트에게 있어서 신은 도덕을 완성시키기 위해, 도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신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이 수단이에요?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신은 수단이 아닙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도덕이라는 게 완성되는데 신이 필요한가? 자,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을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것은 어떤 완전함이라는 그러한 관념과 일치하겠죠. 보통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 의지라든가 선의지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칸트가 인정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신이 존재한다면 완전함과 완전한 의미에서 도덕적 의지, 완전한 도덕적 의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완전함의 상징이고, 그렇다면 신적인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칸트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자, 신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그래야만 우리가 이러한 도덕 법칙이 보편적이고 이것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의무와 이러한 어떤 가치적인 요소들에 충실해질 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칸트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실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실함. 이러한 신을 가정해야만, 신이라는 존재를 가정해서 완전함과 도덕적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신은 어디 있냐? 어떻게 저런 악한 새끼들을 살려두고 말이야,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라고 이렇게 일종의 한탄하는 듯한 뭐 드라마나 영화,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매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들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신이라는 존재를 가정을 해야만 우리가 어떤 완전함과 도덕 법칙의 보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것에 충실해질 수가 있다라고 칸트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고선이라는 것을 이 충실함을 통해서 실현해 갈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 최고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최고선이 나왔으니까. 최고선이라는 것은 바로,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최고선이라는 것은 칸트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도덕 법칙을 따르잖아요. 도덕 법칙. 이런 도덕 법칙을 따르는데 스스로가 도덕 법칙을 따름으로써, 자발적으로 따름으로써 스스로 인간다움, 만족감, 느낌,
이게 최고선입니다. 자, 최고선을 정의하면 이렇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르죠. 어떻게 따르냐? 자발적으로 따르죠. 예, 자발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이성의 명령에 의해서, 그죠? 내면인 거죠. 예, 내면의 이성적 자발적 명령을 통해서 이 도덕 법칙을 행동 방식의 기준으로서 따를 때, 이럴 때 인간은 스스로 만족과 인간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인간다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이러한 것이 최고선이 실현된 상태라고 칸트는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선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완전한 도덕적 법칙이나 이러한 선이라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존경하고 따르고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목표이자 이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칸트는 봤던 겁니다. 이제 신의 존재가 왜 도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이성을 인간에게 있어서 내재적인 요소라고 봤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기서 이제 칸트가 이제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봤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성은 순수 이성이에요. 실천 이성이에요. 칸트의 3대 비판서의 제목에 나오는 이성들과 똑같죠. 순수 이성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이성이에요. 지각적인 것과 약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확실히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고, 자, 실천 이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최고선이라는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그러한 인간다움과 행복과 순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최고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를 실천을 왜 하느냐? 도덕 법칙이 올바르다라는 그러한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인식, 당위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이니까, 이래야만 인간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실천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예, 그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제되는 것, 그러기 위해 작용하는 것, 이게 실천 이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지하고 도덕적인 의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선의지, 도덕적 의지를 뭐 같게 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다르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의지라는 것은 결국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예.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것이 칸트가 얘기했던 선의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양심이라는 거, 이게 바로 칸트는 내면의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법정이에요. 누구나 다 내면의 법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 너나 할 거 없이. 예, 뭐 철수 영이, 뭐 도널드 트럼프, 존 바이든 맞나? 어쨌든 뭐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뭐 시진핑, 뭐 상관없이 다 내면의 법정이 있습니다. 예, 온갖 인간들에게는 다. 근데 이 내면에는 법정이 있어서 칸트가 얘기한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 말이에요. 이 법정 안에서 인간은 자신이 자유의지에 따라, 그러니까 이 법정 안에서 인간이 자신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했겠죠. 살아가면서 했던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 판결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판결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사후에 판결받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사후에 판결받는 거는 약간 그리스도교적인 거고, 칸트는 뭐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도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면 안 되고, 칸트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 내면에는 이러한 법정이 있다. 양심이라는 이름의 법정이 있어서 이 법정 안에서 내가 내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했던 행동과 일에 대해서 즉시 판결을 받는 거예요. 행동 즉시 판결 받습니다. 예, 행동 즉시. 어떤 행동을 딱 하고 나서
바로 판결이 오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너 잘못, 너 잘함, 뭐 너 유죄, 너 무죄 이런 식으로 판결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칸트는 사람이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의지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칸트는 인간의 이러한 이성적 능력을 높이 샀던 계몽주의자였고, 그리고 이러한 이성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이 옳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정이라든가 수단에 대한 생각 안 하고 돈, 뭐 명예, 인기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올바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뭐 한자 나오고 영어 나오고 난리 났네. 그죠? 뭐 그 자체가 올바르다라는 이 리즌 이유만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칸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하다, 조건 없이 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의지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의지뿐이다. 이 내면적이고 자발적이고 당위적인 이 선이지만 오로지 조건 없이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나 결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바로 선의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거, 자율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얘기 계속 했는데 이 자율의지가 결국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이제 관건인 거예요. 관건. 의지가 자율적인 건 맞는데 자율적이기 때문에 너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자율적이지 않으면 항상 그러해야겠죠. 그렇죠? 마치 단세포 생물처럼 항상 분열하고 항상 갈라지고 다시 배합되고 결합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자율의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양심을 통해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않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내가 따른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실천이성 비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왜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좀 정리가 되시겠죠? 이해는 아까부터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는 이미 됐을 거예요.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영상. 근데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도덕 법칙을 어기게 되면 보편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행동 기준인 도덕 법칙을 어기게 되면 악이 발생한다. 칸트가 말하는 악은 이러한 도덕 법칙 위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 법칙을 위반하게 되면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법칙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게 이거죠.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죠. 어긋나는 경우는 왜 어긋나는가? 칸트가 봤을 때 그것은 선택의지에 따라서 그렇다. 인간이 선택의지와 타율의지에 따르게 되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러한 도덕 법칙을 위반하게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선택의지와 타율의지는 무엇인가? 자, 인간이 나의 감정과 나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성향과 감정에 따르는 거예요. 선의지와 이러한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성향에 따르는 게 선택의지인데 이러한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덕 법칙이 위반되도록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악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 이게 악이다라고 칸트는 봤던 겁니다. 예.
의지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겁니다. 선택의지, 자율의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율의지가 있다. 자율의지는 뭐 자유의지나 뭐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제 이성이 왜 명령을 내리는가에 대해서까지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명령을 왜 내려? 그럼 아니 명령 안 해도 되잖아. 이성이 뭐 명령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자발적이라면서. 자발적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말장난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발적이기 때문에 명령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는 불완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성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은 결국 명령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령 왜 하는 거야? 명령 안 할 수 있잖아 라고 말씀드렸죠. 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거예요. 예, 이 이제 도식이 이해가 되시죠? 예, 명령 안 할 수도 있는데 명령하니까 자발적인 거지. 근데 이러한 자발적인 것은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도덕 법칙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성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성이 명령을 하고 명령을 안 할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명령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령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악인에게는 이성의 명령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명령을 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명령을 하고 안 하고가 다 전부 뭐로 귀결되냐면은 이성적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 예, 말이 조금 엉켰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이성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만 이성적인 명령이 있고 없고가 되는 거죠. 예, 따를지 안 따를지, 지킬지 안 지킬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불완전한 의지에 명령을 내린다. 자발적으로. 자,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수시로 의지와 생각이 바뀌는 이러한 인간의 변덕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일종의 교정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교정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언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언명령. 칸트 얘기하면 또 정언명령 얘기 안 하고 가면은 얘기 안 한 거죠. 그죠? 사실상. 자, 정언명령을 얘기할 때는 가언명령과 있고 정언명령이라는 게 나뉘어진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나눠진다라는 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가언명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적이 같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명령인 거죠. 그에 반면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결과를 따지지 않는 명령이에요. 예.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명령인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언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f I want. 예, if I want예요. 이거 필요 없겠다. if I want. 내가 뭔가를 원하면은 뭐를 해야 된다. I have to. 이게 가언명령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면은 I have to. 나는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한다라는 게 이미 전제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전제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목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해야 된다. 도덕 법칙은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개인적인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가언명령에서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명령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고 정언명령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예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전제가 없는 거예요. 전제. 여기 전제가 있었잖아. 내가 뭔가를 원해야지 그것을 이제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제, 예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의무.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바로 의무인 거예요. 정언명령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때,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다면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게 칸트의 생각인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그 자체로서. 참 이렇게 들으면은 칸트를 공부하시거나 칸트에 대해서 약간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이게 뭐 그냥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수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데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받아야 되는 사회라고요, 지금이.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두 인격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다 인격이 있죠. 예, 뭐 사이코든 살인마든 뭐 천사든 수도사든 뭐 목사든 간에 뭐 봉사활동하는 사람이든 다 인격이 있어요.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의무를 지우고 의무를 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봤던 거고. 자, 정언명령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예, I must입니다. I must.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 I must. 뭐뭐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칸트는 의무를 중시했기 때문에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여기서 산출돼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부터 산출된 행위만, 오직, only, only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일종의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실천 법칙과 결국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오늘날에도 몇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이러한 칸트의 이러한 도덕적 철학, 윤리 철학, 윤리학은 여전히 오히려 오늘날에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 만든 도덕 법칙 아래 스스로 자립해서 있는 존재라는 것. 그 말이 여러분들께 제가 이 실천 이성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던 여러분들께 올 한 해의 마지막 영상으로서 이렇게 마지막 강의 영상으로서 띄움으로써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 누가 세워주지 않았죠? 누가 만들어주지 않았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형성해 놓은 그러한 도덕 법칙